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37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약 10분 후쯤 시작이 되겠네요. 대구에서는 2만 4천여 명, 경북에서는 2만여 명이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마스크, 가림막, 체온계와 손소독제로 고등학교 생활 전부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텐데요. 모쪼록 힘든 시간 인내하며 버틴 만큼 오늘 좋은 성적들을 거둬서 모두가 원하는 길로 마음껏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뒷바라지하신 부모님의 마음으로 오늘 수험생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흐름 좋은 모습이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도 제속도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춘천 방향 모두 편안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으로 현풍 분기점 부근 47.5km 지점 갓길 쪽으로 방음벽 설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호국로 서변 지하차도에서 상격대교 방향으로 상격대교 신호 3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 동북로는 공산수원지 삼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렸다 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 연암내거리에서 무태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연암내거리 신호 앞두고 차간 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에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도청교 지날 때까지도 답답한 모습이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도청교 지하차도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청구로는 구 MBC 내거리에서 청구 내거리로 향하는 차량들 편안하게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지만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도 걷히면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경주 18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1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 기자님. 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좀 놀라셨을 텐데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놀랐을 텐데, 이 서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이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서 이 중상을 포함한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에 브리핑에서 이 폭발 지점은 대형 탱크로리와 이 충전소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경찰과 소방, 국가수까지 해서 이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인데, 지금 대구시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추정되는 원인은 있지만 이 당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하진 않겠다, 이렇게 말을 좀 아꼈습니다. 네. 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이 정밀 감식 결과 등을 좀 분석해서 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계획인데요. 네. 어제 오후 5시 한 40분경에 이 사고가 일어났고, 이후에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서구청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가스 충전소 폭발 이후에 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LPG 가스 충전소에 대한 이 전수조사를 또 대구시가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포함해서 안전의식 교육도 함께 병행하겠다, 이 대구시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시민 인터뷰를 보니까 뭐 천장이 흔들렸다, 지진인 줄 알았다, 이 정도로 폭발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영상을 보니까 네. 이 도로변에 운전 중인 운전자의 그 블랙박스 모니터에도 이 충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LPG 충전소 뒤편이 이 대구련 담벼락이 있어서 이 다른 곳으로 좀 옮겨붙지 번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불은 비교적 빨리 꺼진 네. 편이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경열 기자님도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환경당국이 대구 금호강변에 제방이죠 뚝을 좀 보강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등 좀 정비 사업을 좀 추진합니다. 네. 그때 이제 시민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이제 생태 민간 지역이라는 게 이유고 네. 사업 타당성이 좀 낮다는 이유인데 어제 그 환경부 산하의 낙동강 유역 환경청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니까 2025년 3월까지 국비가 한 283억 원 정도 들여서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3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현재 지주 등을 상대로 그 토지의 보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공사와 감리사도 선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금호강변과 인접한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까지 한 5.5km가 구간이 그 사업 대상 지역인데 네. 낙동강청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부강 공사를 합니다. 먼저 제방 폭을 현재 한 4에서 5m에서 7m 수준까지 넓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이게 한 4km 구간 정도에 이루어지고요. 낙동강청 측은 이 제방 비탈의 경사도가 하천 기본 계획상의 설계 기준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벌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구간의 경우에는 이 좀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차량과 자전거 또 사람이 한꺼번에 좀 오갔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둑을 좀 넓혀서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분리할 예정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1.6km 구간 정도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연결도로를 또 새롭게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낙동강청 측은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고 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 공간으로 만들겠다. 좀 관광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 낙동강 네트워크 등이 이제 그 지난 15일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공사 사업 철회를 좀 촉구를 했는데 이게 주장의 근거로 환경단체는 제방의 폭을 넓히려는 곳의 경우에는 민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좀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주로 농지로 돼 있고 그 면적도 좀 넓지 않고 물길이 들이치는 수충보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해가 오래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수해가 격정이라면 차라리 280억 원이 넘는 그 돈으로 농지를 매입해서 홍수터로 삼는 게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그 현재 강 건너편에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닦여 있는데 네. 또 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까지 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하기 충분한 상태인데 추가로 기존 길을 놔두고 강 건너편에 또다시 도로를 내겠다는 게 이게 적절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 구간에 멸종 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결과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대구지방 환경청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 5월에 결과를 냈는데 법정 보호종이 이제 수달이나 또 이제 새 등이 좀 발견됐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낙동강청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을 좀 벌이는 과정에서 그 사업 구간 인근, 그게 사업 구간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요. 주변. 야생생물 네. 1급인 얼룩새코 밑구리라는 종이 또 서식 중에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낙동강청 측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이 자전거 도로의 경우에는 인근 파크 골프장에서 다리 구간까지 좀 이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하천을 좀 건너야 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환경단체의 우려를 좀 알고 있는 만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해서 사업을 벌이겠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뭘까요? 네, 이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이 방안을 내놨는데 네. 여기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재정을 확대하겠다는데 왜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나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네, 총 규모가 11조 2천억 원입니다. 고등 평생교육 지원, 교육 지원 특별 회계를 좀 새롭게 만들어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분야에 좀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정이 아까 이제 청 기자가 소개했듯이 이미 하고 있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된 사업에서 한 8조 원을 좀 이관하고요. 교육세를 좀 옮겨서 한 3조 2천억 원의 추가 지원을 확보한다는 건데요. 네. 이 특별 회계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1조 원 규모의 좀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1조 9천억 원까지 좀 확대를 하고 인건비와 경상비 사용을 좀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좀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허브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5년 동안 2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방대 지원 분야를 좀 새롭게 만들기로 했고요. 네. 아울러 국립대의 노후화된 그 교육 연구 시설을 좀 개선하고 초고속 정보망 구축, 또 실험 실습 기자재 등의 확충을 위해서 약 9천억 원 정도의 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도는 뭐 나무랄 게 없어 보이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특별회계 재정 확보 방안에 이 3조 2천억 원 부분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국의 시도교육감 그리고 교사와 시민단체 등은 유초중등의 동생 주머니를 털어서 이 대학생 형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양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서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좀 퇴보할 수 있는 임시방편이라면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율을 동생의 주머니라고 하니까 좀 확 와닿긴 하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초중등 교육계에 반발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좀 가용 재원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좀 투입할 예산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한국의 초중등 교육 1인당 교교육비를 보면은 국제적으로도 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과 중등 교육, 그러니까 고등 교육을 좀 떼놓고 봤을 때 이 대학 교육, 그러니까 고등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그 초중등 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를 좀 봤을 때 그리스를 좀 제외하고는 한국이 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우리나라 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하위권은 좀 머물고 있다는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초중등 예산이 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좀 그 학생 수가 좀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 비율을 떼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좀 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던 실정이다 보니까 교육재정의 내부 칸막이 구조를 좀 어떻게 깨가지고 대학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이 늘어날 테니까 대학을 포함해서 고등교육계는 뭐 환영하고 있겠죠? 네,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이번 계기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최근 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 인재 육성이라든가 여기에 더욱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한번 이 교육 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에 가져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은 3조 2천억 원이지만 매년 이 규모는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학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근데 금액이 3조가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빼게 되면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일단은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좀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예산안을 보면은 지금보다 한 11조 원이 좀 늘어나고 올해 말에 또 교육청에서 그 쓰지 않고 남겨둔 적립금의 규모가 한 20조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적립금 규모를 볼 때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그 노후 학교 개선 사업 등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있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초중등 교육 쪽에서는 일단 예산이 줄면 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이 지방교육 재정의 집행 기준이 되는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난해 학생 수는 2017년에 비해서 37만 명이나 줄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353개 학교가 늘었고 학급 수는 약 4,500여 개 학급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급당 학생 수가 보통 뭐 40명에서 50명까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15명에서 과밀학급으로 지정된 곳도 35명을 그렇습니다. 잘 넘어서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앞으로도 이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예산의 추계를 보면 약 13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해를 기준으로 추산한 노후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데도 연간 7조 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초중등 교육의 예산을 빼서 이 고등교육에 투여를 하게 되면 초중등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계 반발도 크지만 정부의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법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고등평등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이 시행되려면 먼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특별회계법 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이런 해야 될 거고요. 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안이 좀 필요할 거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도 좀 국회를 통과해야 되면 이제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교육부가 일단은 내일 그러니까 18일 열리는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좀 심의 받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지금 현재 국회 교육위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좀 반대하고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들 교육위 의원들은 입법 예산 심의 절차를 좀 무시한 편법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어려운 대학 재정 사항을 좀 알고 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것을 좀 전제를 하면서도 현재처럼 정부의 좀 일방적이고 편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좀 밀어붙이는 방식은 좀 문제다. 좀 밀어붙이면 계속 좀 맞서 싸우겠다라는 입장까지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대학을 포함해서 고등교육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네, 뭐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 내에서 놓고 보면 입장 차가 좀 첨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쪽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태규 의원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기용 교육위원장이 이 대학균형발전 특별회계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여야 간사들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절충안을 찾아서 법안을 채택하고 또 다른 재정을 좀 확보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늘린다면 충분히 좀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두 기자님께서는 이번 교부금 개편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부안이 나온 배경의 가장 큰 근거로 본다면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초중등 교육 예산 가운데 그래서 한 3조 원 정도를 떼서 대학 교육으로 돌리자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게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13년에 통계를 보니까 657만 명이었는데 올해가 532만 명이거든요. 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1인당 교부금을 좀 보면은 625만 원에서 1,50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배 넘게 뛰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학령 수 감소 때문에. 네. 하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부족한데 이게 학생 수가 줄지만 학교 수는 좀 꾸준히 늘고 있고 건물이 좀 오래되고 낡은 초중고교가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좀 정책 대상 인구가 줄었으니까 예산을 좀
깎자라는 논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같은 논리라면은 뭐 지방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네. 지자체 예산을 좀 줄이고 군인 수도 좀 줄고 있으니까 국방 예산도 줄여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교육 외에 투자 분야를 좀 줄여서 이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점이 좀 그 정부에서 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런 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필요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 이 국가 회계 원칙에서 놓고 보면 이 문제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교육세를 우리가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학령 인구에 따라서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학생 수와 관계없이 이 비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 원칙부터 좀 나눌 필요가 있고요. 사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줄었거든요. 네. 이 증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만 대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남구의 대명 공연거리에는 많은 소극장들이 있습니다. 이들 극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소극장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소식 준비했죠. 네, 장애인 기본법상 장애인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300석 미만의 소극장은 그간 장애인들이 이용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대구시가 올해 대명 공연거리 내 소극장 23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을 시행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신부까지 소극장을 쉽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전 그중 한 소극장에 방문했는데요. 극장 앞에 들어서자마자 쭉 뻗은 휠체어 경사로와 자동 출입문이 보였고요. 극장 1층엔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극장 대표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경사로인 것 같아요. 완만한 경사로로 변경이 되었고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다니셨던 건가요? 경사로가 있었긴 한데 경사가 좀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는데 약간의 호흡을 머금고 조금 어렵게 올라오시긴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휠체어가 올라오기에도 폭이 좀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여기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길이는 11m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자동문 버튼이 조금 아래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그럴까요? 아무래도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기가 아무래도 서서 다니시는 분들보다 좀 아래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럼 어느 쪽에 있나요? 들어오셔서 왼편으로 가시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휠체어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남자, 여자 화장실이 다 장애인 화장실로 마련이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아래쪽에 이렇게 열림 닫힘 버튼이 다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낮게 요 버튼을 부착을 해서 앉아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손이 닿게 그렇게 부착을 하였습니다. 휠체어 경사로에 자동 출입문, 장애인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확실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해졌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한 분이 극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가만히 보니 극장에 문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문턱을 모두 없앤 겁니다. 또 마침 취재 갔을 때 장애인 극단원들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생각을 물어봤고요. 극장 대표 얘기도 더 들어봤습니다. 여기 소극장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도 저렇게 바뀌고 화장실도 넓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친한 친구들도 있고 다른 시설에도 친한 친구도 많긴 많은데 그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편의시설 설치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요. 구청에서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거라서 조금 더 문턱 낮은 극장으로 좀 다가가기 위한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어린이, 노인
혹은 조금 또 이제 사회로 나오기가 좀 힘들었던 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공연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된 극장이 또 있을까요? 네, 대명 공연거리 내 대명공연예술센터에도 장애인 화장실 접근을 돕는 자동 출입문과 점자식 핸드레일이 마련됐습니다. 사실 남구 소극장 중엔 규모도 작고 또 지하에 있어서 앞서 전해드린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소극장들을 위해선 점자 스티커나 안내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구청 곽종규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들은 일반 분들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도하고 극장의 이름이 되어 있는 그러한 간판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각 장애인 분들이 촉지로 해서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가 같이 병기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명공연거리 안에 전봇대들이 있는데요. 전봇대를 감싸고 있는 시트지에 역시 점자를 활용을 해서 여기가 대명공연거리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게 공연을 실제로 하는 배우뿐만 아니라 이 공연장을 활용하는 관객들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 중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찾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소극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인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을 했는데요. 낮 기온이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